요즘 날이 그래서 그런지 통이 맛이 없다. 남도장터에서 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물과 함께 여는 미래. 우리는 물과 함께 희망이 가득 찬 미래로 흘러갑니다. 가뭄과 홍수 걱정 없는 스마트한 물순환 체계로 모두가 차별 없는 물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깨끗한 수변 공간을 동시에 향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물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국민 모두가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물,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 캠페인은 환경부, 모두가 누리는 건강한 물순환 서비스 파트너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네, 12월 24일 목요일 오늘의 킹슈맨 시작합니다. 자, 크리스마스 이브에 내리는 흰 눈처럼 특별한 손님이 킹슈맨을 찾아주셨습니다. 자, 양시월 변호사님 환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렇게 격하게 환영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 정말 뵙고 싶었는데요. 이제야 모시게 됐고요. 자, 크리스마스 이브를 킹슈맨과 함께하는 소감 어떻습니까? 네. 원래는 저는 이제 골방 같은 곳에서 추리닝 같은 거 입고 있어야 어울리는 사람인데. 네, 슈트도 잘 어울리세요. 그래요? 네. 네.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같이 있는 게. 네. 네, 지금은 변호사이시면서 프로 방송인이지만 네. 저랑 또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게 그래요? 우리 양 변호사님이 생애 처음으로 TV 인터뷰할 때 제가 리포터였습니다. 10여 년 전에. 특별한 인연이네요. 네. 정확하게는 아주 처음은 아니었고요. 네. 어딘가 잠깐 나간 적이 있어. 멘트 정도는 있었고 그러니까 정식 인터뷰 이런 거 할 때는 처음이었어요. 그때 이렇게 또 뵙게 될 줄 몰랐어요. 그때는 진짜. 네. 저는 그냥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두 분 다 이혼이 되었다. 네. 자, 오늘 양지열 용과 나눌 얘기가 참 많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순서는 오늘 가장 핫한 인물을 만나보는 인물킹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경심 교수. 다음은 구역사고 발언 등 과거 언행에 대한 사과로 인사청문회를 시작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어제 1심 선고를 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네, 자, 영상을 보셨는데요. 이번 정경심 교수의 선고 결과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글쎄 30번이 넘는 공개 재판을 가졌는데 재판을 했던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물론 이제 아직 판결문이 나오기 전입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왜 변호인단 정경심 교수 측의 주장이 거의 아예 안 받아들여졌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결과만 놓고 봤었을 때는 검찰의 얘기를 거의 다 손을 다 일방적으로 들어주다시피 한 것이라서 30번의 재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적어도 언론에 보도된 것만 따져도 상당히 첨예하게 맞붙었던 쟁점들이 있는데 그것에서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검찰의 손을 들어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인 상황인 거죠. 자, 균형을 잃은 답정너 재판이었다. 자, 오천성 의원. 네, 일단 그 법원이 판단을 내리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일관적으로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
진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다는 등의 그렇다면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를 무죄라고 주장을 한다면 앞으로 모든 판단은 이미 검찰이 주장한 대로 다 흘러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나는 무죄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나는 끝까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상적인 답변인데 이걸 빌미로 더 이상 뉘우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감정적으로 치우친 재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무죄를 주장한 것도 죄가 되는가? 자, 그러면 1심 선고 내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재판부는 이 자녀 입시 비리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자세한 사안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관련해서 사문서 위조, 위계에 따른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모두 유죄로 받습니다. 사모펀드 투자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유죄로 받고요.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은 모두 무죄로 받습니다. 네, 현재 정정심 교수는 법정 구속되면서 남부구치소에 수감됐죠. 자, 만약 남편이 법무부 장관이 되지 않았다면 아내 정정심 교수의 운명 달라졌을까요? 일단 이 재판이 시작된 것이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 조국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은 어느 정도가 검증이 됐는가? 네. 사실 지나고 보면 남지 않았어요. 신변잡기식 인생을 먼지 떨어내듯이 지금 털이식 수사를 했었고 조 전 장관 일가의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이것이 과연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살펴보면 처음에는 이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산호맹이라든지 조 전 장관의 어떤 신념이나 이념 또 과거의 행동들에 관련해서 털어내다가 이 부분이 크게 미치지 않자 갑자기 가족으로 시선이 향했고 가족과 특히나 입시비리 관련된 부분이 크게 부각이 됐습니다. 그게 증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란이 이어졌고 국민의 피로감을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장관 후보자들이 또는 특히나 법무부 장관이나 개혁을 담당한 일선의 행정부 장관들이 임명이 될 때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불안해서 장관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떠한 업무를 가지고 어떠한 업무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가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대학교 진학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걸 검증받는다면 장관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자녀 없는 사람이 장관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격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양지열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글쎄, 뭐 정 교수님이 이제 실제 어떤 일을 했었는지는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얘기는 처음 오늘 그 재판 결과와 관련돼서 참 법조인 입장에서 의아한 대목이 그 말도 처음에 시작부터 그 끝까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표창장 아니겠어요? 네. 표창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6일 날 청문회 당일날 밤에 기소를 합니다. 네. 재판에 넘겼어요. 검찰에서는 수사가 다 돼 있고 공소시효 만료 직전이기 때문에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내용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공소장 변경해달라고 하거든요. 네. 그것 자체가 어찌 보면 기소, 재판에 넘길 때부터 정치적 고려를 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 표창장을 하나를 위조했다라고 지금 사실관계가 닿아 있는데 검찰에서는 이거를 공소장을 처음에 9월 6일 날 공소를 제기한 거를 나중에 바꿔달라고 했는데 내용을 좀 바꿔서 법원에서 첫 번째 재판부 바뀌기 전에 재판부에서 허가를 안 해주니까 재판을 2번을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표창장은 1장을 위조를 했다고 하는데 죄는 2개를 가지고 재판을 한 거고요. 그럼 어쨌든 법원에서 그걸 정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는 무죄고 하나는 유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안에 대해서 하나의 사건인데 재판에 2개를 넘긴 것도 이상한데 법원이 그걸 정리도 하지 않고 하나는 무죄고 하나는 유죄다라고 해서 정진주 교수에 대한 유죄 판결이 어쨌든 내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봐야죠. 진짜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봐야겠지만 중간 과정을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법원의 이중잣대다. 자, 1심 양형에 대해 예상보다 높은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내린 배경이 있을까요? 네, 재판부가 내린 양형의 주요 이유는 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입혔다라는 것이 주요한 이유였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좀 전달을 드리자면
정 교수의 범행은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했다. 입시 비리 관련 사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엄정한 처벌 요구와 실제 유사한 사건들의 형량을 비교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입시 비리 관련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양정열 변호사, 양형의 그 정도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 양형의 기준을 보면 지난해 굉장히 많이 조 전 장관이 공격을 언론을 통해서 당했을 때 그때에 주장했던 바가 그대로 법원의 판결에까지 반영이 됐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법원에 재판부가 있으면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유사한 사건들의 형량과 비교를 해본다 그랬는데 유사한 사건이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건 많은 범죄 15개 혐의들 다 제쳐놓고 그중에 제가 가장 이건 법적인 판단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라고 의아한 부분이 뭐냐면 단국대하고 공주대에서 이 대학원 연구실에 가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체험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가 그 체험학습에 대해서 확인서를 써준 거예요. 네. 고등학생이 대학원 연구실에 가서 할 수 있는 연구의 수준, 보조를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은 거의 누가 봐도 사회상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인 거고 네. 그 연구소에 체험 확인서를 써줬던 교수가 와서도 학생인데 그럼 뭘 시키겠느냐. 내가 네. 시킨 일을 성실하게 잘했다. 그래서 잘했다라고 써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아니 고등학생이 가서 플라스크에 식물 물 한번 몇 번 갈아준 걸 가지고 체험 확인서를 써주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건 거짓말이다라고 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 거짓말이라고 재판을 넘긴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학생이 대학원에서 이런 수업을 받았다라고 체험 확인서를 들고 가면 대학에서 입시 업무를 보는 분들이 대학원에서 입시 업무를 보는 분들이 야, 이 학생은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대학원생 수준의 전문적인 지식을 이미 습득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하, 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네. 야, 그건 스펙 쌓기 이런 정도로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가는 건 정치의 영역일 때는 가능해요. 네. 하지만 사법적인 판단, 형사재판에서 형벌을 내릴 때는 네. 적어도 누가 봐도 야, 진짜 나쁜 거 맞네. 라는 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의견이 갈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강한 어조로 비난을 했다라는 게 과연 온당한지. 네, 판결과 양형 모두가 다 국민 법감정상 상식적이지 않다. 자, 정정춘 교수의 유죄 선고한 임정엽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임 판사에 대한 세평도 SNS로 공유되고 있는데요. 어떤 성향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양지열 변호사? 네. 저는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은 다르게 생각해요. 이제 재판장이었던 임정엽 부장판사에 대해서 과거에 어떤 판결들 내렸느냐,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이준석 선장에게 과실치사였지만 36년을 선고를 했다라는 그렇죠. 거. 네. 그리고 지난해 유신 정권 때문에 어떤 징역살해한 부분들에서 국가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라는 부분들을 거론을 해서 마치 이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저는 이게 틀렸다라고 보진 않는데 적어도 다른 재판에서 어떻게 봤다는 것과 이 해당 재판에서 선입견이나 어떻게 보면 유죄 편견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건 별개로 봐야 되고요. 네. 또 이 1심이 주심 판사라고 하는 분이 따로 계세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있고 이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분이 따로 계신데 그분 생각은 또 어떤지도 봐야 되거든요. 그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3명의 재판부가 같이 결정한 거지 한 사람 재판장이 정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여요. 알겠습니다. 자, 재판부는 입시 비리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조국 딸의 의전원 취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취소 결정권 부산대가 쥐고 있죠. 네, 일단 지난 이제 국정감사장에서도 차정인 이제 부산대 총장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었는데 최종 판결이 나와야만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 심의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지금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쉽게 예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네. 2심과 최종심에서 또 판결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부산대에서 먼저 움직이긴 좀 쉽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이걸 좀 더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1심 선고 직후 정경심 교수 측은 당황스럽다,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즉각적으로 내놨습니다. 정경심 측 변호인 목소리 들어보고 오시죠. 전체 판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특히 입시 비리와 관련된 부분, 또 양형에 관한 의견, 그다음에 법정 구속의 사유에 이르기까지 저희 변호인단으로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해주셔서 어쨌든 이제 고등법원에서 다퉈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그 형량에 아주 불리한 사유로 언급이 되면서 마치 괘씸죄 같은 게 적용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정경심 측 변호인 목소리 들어보고 왔습니다. 괘씸죄 같은 것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을 했는데요. 자, 어떻게 보시나요? 그 양형사유하고 법정 구속사유 같은 걸 보면요,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측에 유리한 증언을 했던 증인들에게 재판부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경심 교수가 허위 증언을 하도록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판결문을 보면, 아직 판결문이 다 정식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누구의 증언은 조금 믿기가 어렵다든가, 누구의 증언은 다른 증거와 배치돼서 뭐 이거를 채택하지 않겠다든가, 네. 이런 정도까지는 나오는데 허위 증언을 하도록 시켰다. 그러니까 다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사람들은 그걸 더 넘어서서 심지어 정경심 교수가 부인을 하면서 사실을 말했던 증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범죄가 아니다 부인한 부분들을 아주 나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건 괘씸죄까지 적용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감정적 재판이었다 이런 얘기였을 텐데요. 조국 전 장관은 재판 결과가 나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조 전 장관 역시 재판 결과에 크게 충격을 받은 듯 보이는데요. 재판 결과가 나온 직후 본인의 SNS에 본인의 심정을 올렸습니다.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충격적입니다. 제가 장관에 징양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봅니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입니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은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 있을까요? 결국에는 최종적인 결정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체험학습 확인서 이런 것들이 과연 범죄로 처벌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은 최종적인 판결은 대법원에 가서 법적 해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항소심 단계를 넘어서서 진짜 길고 긴 시간이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 정경심 교수의 1심 선고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는데 이건 엠요원이 정리해 주시죠. 네, 역시나 여야는 180도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표를 통해서 좀 정리해 봤는데요. 보시면서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에 남긴 의견입니다. 윤석열이 판사 사찰을 통해 노린 게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윤석열과 대검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라고 남겼고요. 김남국 의원은 본인의 SNS에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어느 곳 하나 마음 놓고 소리쳐 진실을 외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래도 단단하게 가시밭길을 가겠습니다. 함께 비를 맞고 돌을 맞으면서 같이 걷겠습니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자, 반면 야측 의견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본인의 SNS에 이제 판사들에 대한 공격이 시작될 것 같아 걱정이다라고 남겼고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의 SNS에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옳았다. 이번 판결과 조국 일가의 범죄 인정되며 윤석열 쫓아내기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음이 입증됐다라고 남겼습니다. 네, 오창석 의원 어떻게 분석하세요? 일단 여당 같은 경우는 양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당하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김호 의원의 이야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판사를 공격해서 판사를 잘못하는 사람, 판사가 잘못된 사람으로 몰아간다라고 여당 지지자들을 이제 공격한 것처럼 보이고요. 네.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쫓아내기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음이 입증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부나 또는 여당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윤석열 총장이 직무 정지가 되고 지금 대통령의 재가까지 나온 것은 조 전 장관을 수사했다라는 그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덮어 씌워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하태경 의원이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옳았다 이런 발언을 했었죠. 자, 양지열 의원, 야당의 말대로 정말 윤석열이 옳았던 걸까요? 1심 재판 결과를 보면 윤석열 총장이 이겼다라는 표현까지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옳았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 오촌 조카의 재판을 비롯해서 지금 어제 정경심 교수의 재판 결과까지 네. 유죄 자체를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차치하고라도
그렇게 나온 재판들의 권력형 비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권력의 권자도 나온 게 없습니다. 뭐 청와대로부터 무슨 비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든가 누군가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뭔가 부당한 일을 이뤄냈다든가 네.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언론에서는 이런 정도까지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권력형 비리란 말이 차마 못 쓰겠으니까 사회적 지위를 이용했다라는 그런 표현까지는 봤는데 네. 사회적 지위를 이용할 거 있으면 표창장을 왜 위조를 합니까? 위조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설령 위조를 했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사회적 지위가 있었으면 그냥 그 정도를 얻어내는 게 사회적 지위인 거지 그걸 숨어서 위조해놓고 그걸 사회적 지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결국 애초에 윤석열 총장이 의도했고 뭔가 잘못됐다고 봤던 부분이 뭔지는 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사모펀드와 관련돼서 국가적으로 권력형 비리고 검찰은 그 부분을 최후 준수였으로 강조를 했습니다만 네. 검찰의 수사에 들어갔을 때 봤었던 사회적 비리, 권력형 비리 그건 없어요. 유죄 판결을 나왔지만 다른 걸로 나온 거예요. 전혀 예상도 못했던. 네, 이번엔 이겼지만 결국 옳은 것은 아니다. 자,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장관을 향해 마음의 빚을 크게 졌다고 했었죠. 자, 오늘 1심 선고를 바라보며 착잡했을 것도 같은데요. 향후 이에 대한 입장이 나올까요? 네, 대통령이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낸다는 것 자체는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냈을 경우에 바로 이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속으로 어떤 감정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을 시작을 하고 이 검찰개혁의 선봉장에 섰었던 그런 부분이 아마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정심 교수의 1심 선고는 결론이 났지만 후폭풍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입니다. 자, 어제 23일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 시작과 동시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구역 긴군 사고를 피해자 부주의로 돌린 발언에 대한 사과부터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피해자와 또 그 유족 그리고 또 비슷한 위험 노동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깊은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근 막말 논란 때문에 여론의 문매를 의식해서 사과부터 한 걸로 보이죠? 네, 당연히 사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맥락상 이해해달라 이런 것을 좀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과를 했어야 됐고 또 유가족들을 찾아가서 또 진심 어린 사과를 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체 인생까지 흔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사과를 받아주는 거는 사실은 이제 또 유가족분들이라든지 또는 발언의 대상자들입니다. 본인이 만약에 그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면 그분들이 받아들일 때까지 저는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변 후보자가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이 고성이 오가며 야권의 공세가 거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작부터 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변 후보자를 옹호하며 국민의힘에 맞섰는데요. 청문회에서 나온 발언들 한번 들어보시죠. 변 후보자는 국무위원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품격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국민의힘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인가? 국민의힘이 어떤 당입니까? 박덕흠, 전복민.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이런 마피아들을 생산한 국민의힘입니다. 그리고 평균 48억의 재산을 보유한 데가 국민의힘입니다. 의원님, 수백억 자산가들을 보유한 데가 국민의힘입니다. 네, 이게 과연 국민의힘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자, 계속되는 야당의 공세에 민주당은 청문회는 진상털기식 질문이 아닌 정책 검증의 장이 돼야 한다면서 정책 질의에 집중했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변창흠 후보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남겨보도록 하겠는데요.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중대재해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고요. 네, 서울 역세권 면적을 역반경 350m에서 500m로 역세권 용적률을 300% 이상으로 확대하면은 안정적으로 주택이 공급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양지열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 그리고 그중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들 중에서요.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 않거나 하는 바람에 모르고 있고 뭐가 도움이 되는지 모르고 있는 정책들도 꽤 많은데 지금 소개한 정책들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것들이기도 하고요. 또 나가서는 어지간해서는 추진하기 어려운 정책들입니다. 네.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특히 이제 국민의힘 같은 쪽에서는 바라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정책들도 있거든요. 뚫고 나갈 만한 인물이라면 아마 계속해서 임명을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야당은 자진 사퇴를 외치고 있고 여당은 현장에 대한 이해도와 정책 전문성을 갖춘 만큼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자,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SH공사와 LH공사 사장을 했었던 이 경험,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고 이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최소 주거기준, 그러니까 유도 주거기준 이런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네. 조금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는데 적임자라고 정부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크게 무리가 없지 않는 이상 사과는 사과한대로 이제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고 정책적으로 좀 어느 정도 검증이 충분히 됐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임명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적격 판결을 내리긴 하겠지만 크게 발목을 잡을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 네. 자, 어떻게 보세요? 저도 정확히 동의를 하고요. 더 나아가서요. 정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창흠 후보자를 임명을 해서 하고자 하는 정책들도 같이 좀 강하게 홍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 왜 논란이 불구하고 이분을 지명할 수밖에 없는지에 관해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여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겠네요. 자,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하고 있고 정의당까지 변 후보자의 부정적 입장이라 청문 보고서 채택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물킴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킹슈맨의 브로맨스 담당 MC 장원과 오창석의 티키타카 뉴스, 산타와 루돌프 같은 찰떡 케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합니다. 네, 2020 킹슈맨 어워즈, 킹슈맨을 빛낸 인물은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특별히 시상식 분위기를 내보는데요. 산타 수트가 잘 어울리는 MC 장원 영어 특별히 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이니만큼 특별히 산타로 한번 변신을 해봤습니다. 예, 제작진이 요구하는 걸 제가 잘 들어주는 편이거든요.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거 소리가 잘 들어가나 모르겠네요. 예, 자, 수염을 좀 뚫어놓고요. 네. 자, 먼저 가장 영광스러운 상입니다. 영예의 최다 출연상.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공개합니다. 네,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최근 긴 갈등을 빚으며 이슈의 중심에 서 있었던 두 분이시죠.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그 이상 뵀던 것 같습니다. 이 두 분께 2020 킹슈맨 최다 출연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한번 수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킹슈맨에서 가장 큰 공헌을 했었던 공로상인데요. 이 공로상 대상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바로 유시민 작가입니다. 네. 유시민 작가님이 언급된 날 킹슈맨의 조회수는 무려 25만 회를 기록하면서 역대 킹슈맨 최다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저도 참 의미 있는 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에 우리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신 분께 이 상을 드릴 건데요. 자, 한국을 해외에 널리 알린 민간 외교관상. 자, 그런데 약간 자랑스럽게 알린다기보다는 좀 부끄럽게 알리신 분이십니다. 자, 수상자는 바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입니다. 이 4.15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이 백악관 앞에서 왜 백악관 앞으로 가셨을까요? 백악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계신데 왜 이 부끄러움은 국민들의 몫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이번에 드릴 상은 아주 유행한 노래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바로 까메오 상입니다. 바로 사진과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네, 이분 선거 때만 되면 돌아옵니다. 네,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후보 쟁쟁한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국가혁명당 총재 허경영 총재가 바로 예비 후보 등록을 끝냈다고 합니다. 이런 게 바로 까메오 출마라고 하죠. 까메오상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이 상과 수상자들을 좀 정해봤는데, 자, 우리 킹슈맨 요원들, 그리고 양재열 변호사, 혹시 상 드리고 싶은 분 있으십니까? 연말에? 갑자기 지치지 않은 분이 떠오르네요.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안철수 지금 또 서울시장에서 하는 분이 무한 체력상. 예, 마라토너로서 최고의 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무한 출마상.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서울시장 또 나오신다고 하니까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완주하실까요? 그것도 의문이 합니다. 아니, 마라톤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번에도 완주 못하시면 안 되죠. 페이스메이커란 개념이 있잖아요. 마라톤에서 중간에. 자, 우리 오창석 의원 혹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영만리 타지에서도 한국인도 아니지만 우리 한국을 위해서 항상 불철주야 걱정해주고 염려해주시는 명예 한국인상 스티브 유 씨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한국을 걱정 많이 해주시고 사실 국적도 우리나라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걱정 많이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그 동영상의 조회수가 181만 회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른 나라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우는 미국인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명예 한국이라기보다 불명예 한국인 같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뭐 그분께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상 이름은 주커버그상. 주커버그상에서 그 진중권 전 교수 페이스북 최다 이용자시기 때문에 그분은 주커버그상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올해였죠. 저한테 빠가살이라는 별명도 또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또 감사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뭐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자, 우리 저 하나. 네, 저요? 저는 금태섭 전 의원 청개구리상. 언제나 나는 반대세, 반대만 외치는데 언제 긍정적인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이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참 행복하다고 해야겠죠. 행복합니다. 우리 킹시맨 요원들과 함께해서 저는 너무나도 행복한데 시기가 시기인지라 예년 같은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는 없지만 내년에는 꼭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기로 우리 모두 약속합시다. 자, 양지열 요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까지 MC 장원과 오창석의 티키타카 뉴스였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특집 킹덤 주제, 꼭 통과되길 바라는 선물 같은 법안은입니다. 자, 함께 이야기 나눠줄 김준우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김준우 옷차림이 변호사입니다. 많이 바뀌셨네요. 네, 오늘 방송국 협찬을 받아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크리스마스 색깔인 거죠? 네. 자, 올해 남은 국회 시간은 이제 단 나흘. 내년 1월 8일까지 진행되는 임시국회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죠. 그 안에 서둘러 통과시켜야 할 법안들 많이 남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임시국회로 관통하는 가장 뜨거운 이슈,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죠. 네. 자, 어떤 법인지는 알 것 같지만 이 말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평소에 말을 참 어렵게 하기로 유명한 우리 김준우 의원이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번엔 좀 쉽게 풀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일단 제가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뭘로 유명할 수가 없고요. 네, 가장 쉽게 좀 어쨌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중대재해라는 건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규정이 돼 있는 건데 한 명 이상이 사망했거나 아니면 2명 이상이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를 당한 경우, 이걸 이제 흔히 이제 중대재해라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중대재해를 일으켰을 때 기업 또는 정부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는 5개의 법안이 올라와 있고요. 1월 8일까지 아마 임시국회에서 좀 정리가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진작 통과했어야 했을 것 같은 이 중대재해법. 늦어지는 데에는 여야와 노사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일단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일단 노동계 같은 경우는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을 권리를 현실화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경영계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과잉입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중대재해법 제정을 가장 크게 외치고 있는 것은 정의당입니다. 네. 이 김종철 당대표가 취임을 하면서 1호 법안으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천명을 했었기 때문에 당 운을 걸고 나서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논의를 가로막았었던 건 사실은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힘을 합친다면 충분히 통과시킬 수가 있고 국민의힘을 뺀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용기를 낸다라면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었던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좀 미적거렸을 때 많은 비판을 받았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늦지 않게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제 용기를 내는 분위기죠. 자, 지난 11일부터 국회 앞에서는 정의당 강흥민 의원과 함께 고 김용준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 고 이한비 PD의 아버지 이용관 씨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죠. 자, 이분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매일 6, 7명씩 계속 듣고 있는데 죽음 소식 계속 들려와요. 근데 이거 막 그 하루라도 늦추면 이번에 또 못하면 그 사람들 다 죽는 거잖아요. 또 사람 죽는 거 이렇게라도 좀 막아보자 이런 심정이죠. 다시는 우리와 같은 가족을 잃은 슬픔과 아픔을 다른 국민들에게 또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그것이 저희 가족들의 어떤 존재의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유가족들은 이제 단식 농성 14일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정의당 의원들이 항상 이제 드나들면서 격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어떤 보상금이나 그런 개인적인 금전적 취득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프지 않고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목숨을 위협받지 않는 노동 현장을 만들어달라는 아주 기본적인 요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2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태일 열사의 얘기도 사실 올해 50주기라서 얘기를 했었는데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들의 단식 농성이 시작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슬픈 현실로 받아들여서 빨리 단식 농성을 끝낼 수 있도록 국회 법안이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하철 선로에서 화력발전소에서 꽃다운 청년들이 쓰러지는 현실. 타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무색하게도 오늘도 전국의 산업 현장 위험이 상존하는 형편입니다. 짚어주세요. 네, 일단 2020년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산재 사망 사고가 470건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재 사망 질병 관련된 부분은 631명이었고요. 7월은 56명, 8월은 60명, 합계 1,217명입니다. 나머지 4개월 수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2018년과 2019년도 산재 사망자 사고를 보면은 2018년은 2,020명, 2019년은 2,142명입니다. 최근 10년간 산재 사망 노동자가 무려 22,000여 명이고요. 매년 약 2,200여 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루 평균 7명이 일하다 사망하고 있는 사실이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이 산재 사망률이 가장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회 안민석 의원실에서 제시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산재 은폐 내용도 있습니다. 1년에 약 4천여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재 은폐가 뒤늦게 밝혀진다라고 했을 경우에 1년에 약 2천여 명, 2,200명의 수준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좀 바로 잡아야 됩니다. 네, 하루 평균 7명이 영원히 퇴근을 못했다. 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존재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고요? 네.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흔히 저희가 사회적 참사라고 얘기했던 뭐 세월호라든가 다중이용시설에서 생겨난 문제까지 좀 함께 어우르는 법을 만들자라는 취지가 한 축으로 있는 것이고요. 현재 산안법 같은 경우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게 될 경우에 사업주, 그러니까 사장님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게 있고요. 진짜 사장님이 처벌받으면 훨씬 더 안전보건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문제의식이고요. 처벌 수준과 관련해서도 지금은
굉장히 약식 기소들이 대부분 이루어지는데 새로운 법에서는 법정 하향령을 무조건 유기징역 이상으로 높임으로써 좀 실효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된 규정이 법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이낙연 대표가 공언한 대로 중대재해법 논의를 위한 법사위 법안 심사 소위가 오늘 오전 10시에 국민의힘 없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지 또 예상되는 난관이 무엇인지도 짚어주세요.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4년 정도 적용을 유예해서 경영 현실에서의 좀 연착륙을 시도하는 입장이고요. 정의당은 그 부분에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형사책임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안은 조금 내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안이거든요. 지금 2탄이 박주민, 박범계 의원 안이 있고요.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미자 의원 안이 있고 정의당 강은미 의원 안이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절충이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질지 좀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뜨거운 이슈가 있죠. 지난해 11월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하자 20여 년 전 자녀를 떠난 친모가 나타나 구 씨의 유산 상속권을 제기하면서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최근 판결이 났죠? 네, 일단 지난 17일입니다. 법원이 구 씨 남매를 전혀 돌보지 않았었던 이 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일단은 이 친모보다는 홀로 양육한 친부의 권리를 훨씬 더 많이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는 50대 50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친부에게 20%를 10%를 더 가산해서 60%를 인정해주게 됐고요. 친모에게는 40%로 규정을 하면서 상속 비율은 6대 4로 규정이 되게 됐습니다. 자, 김진우 의원, 이번 판결 어떻게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까요? 현재 이제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최대한 그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해서 재판부가 고심을 많이 한 판결이라고 보여지고요. 기여분이라는 게 보통은 흔히 생각하시면 이제 노모가 계신데 아들이나 딸 중에 한 명만 홀로 거의 부담을 했을 경우에 상속분이 좀 많아지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혼한 가정에서 한쪽이 양육을 주로 책임졌을 때 기여분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인정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좀 특수한 사례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20% 정도를 기여분을 따로 인정을 한 것이고요. 지금 구하라 씨 오빠와 이제 엄마 사이의 소송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상속권은 아버님한테 가는데 아버님이 그 상속권을 양도했기 때문에 오빠분이 이제 소송의 당사자가 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고 구하라 씨의 유산 분쟁, 가정을 돌보지 않았던 사람도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졌습니다. 구 씨 친오빠 측 구하라법 통과를 다시 주장했는데요. 구하라법의 핵심은 무엇이고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상태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속권자들이 이제 있는데 특별히 이제 누군가를 때리려고 했다, 상해를 입혔거나 뭐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면 상속권 자체가 박탈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하라법에서는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의 결격 사유로 새로 규정을 하는 거고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이 법은 발의가 됐었는데 별다른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상황에서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가 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든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공감하는 시선이 많습니다. 내년엔 기대해봐도 될까요? 아니면 다른 대안 찾아야 할까요? 이제 결격 사유를 부양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할 경우에 입증의 문제라든가 굉장히 많은 난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 법상으로 이렇게 통과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회 이제 그 법에 유류분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망인이 돌아가시면서 첫째 아들에게 모든 전 재산을 주어라라고 얘기를 하면 원래 둘째도 50%를 받을 수 있어야 될 텐데 이제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류분 제도는 그 절반이 25% 정도 되겠죠. 그 정도는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직계 좀비속이냐 형제 자매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의 절반 내지 3분의 1을 보장하는 게 유류분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도랑 물론 직접적으로 기여분의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보장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처분의 자유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상속인의 어떤 생활이 어려워서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까지 모두 박탈하는 경우에 좀 안 좋은 사례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여러 가지 10분 고려한 대안적인 입법이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국민들의 법 감정과 법은 참 괴리가 있네요. 자, 오늘 꼭 통과되길 바라는 선물 같은 법안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킹덤 어록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수많은 김용균들이 남긴 숙제, 선물로 돌려주기.
국민이 원하는 법안이 선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자, 오찬석 의원, 코로나 속보 소식 전해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입니다. 985명의 신규 확진자가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중에 국내 확진자는 955명, 서울 지역은 319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적 확진자 수는 총 53,533명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어제 1,090명이었는데 다시 1,000명대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서울시에서는 무증상 감염을 통한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이 선제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시 선별 검사소 운영하고 있는데요. 총 5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익명 검사가 가능하니까 누구라도 좀 의심 증상, 열이 나거나 좀 목이 붓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주변 근처에 이제 임시 검사소로 가서 검사를 자발적으로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뒷부분에 이렇게 중한 이야기를 할 거였으면서 제작진은 나에게 왜 이렇게 일찍 분장을 시켰을까요? 네, 혹시라도 제 분장 때문에 가벼이 보일까 걱정이 되어서 계속 좀 숨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꾹 참고 분장을 벗지 않고 기다렸던 이유는 마지막 인사만큼은 좀 크리스마스답게 좀 하지만 밝게. 지금 사실은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부분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아, 그런가요? 자, 일단 크리스마스 이브에 뭘 하실지 하나만 좀 여쭤보고 마무리할까 싶은데 어떨까요? 네, 산타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네. 먼저 장원님이 어떤 일 하실지 선물 나눠주실 예정이세요? 선물이요? 네. 우리 이 시청자분들께 선물을 좀 나눠드리면 좋을 텐데 저희가 따로 이제 방송에서 드릴 시간이 있을까 몰라서 따로 준비를 해오지 않았지만 제가 내년 초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댓글 써주시는 분들 실시간으로 좀 뽑아서 선물 드릴 수 있게 준비를 크리스마스 때 못 드린 걸 따로 또 준비를 제가 하겠습니다. 네, 산타 할아버지가 내년에 선물 주겠다고 하네요. 네. 자, 창석 의원. 네, 저는 사실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인지 몰랐어요. 오늘 아침에도. 저에게는 그냥 목요일이에요. 굉장히 또 혼자 보내야 돼서 굉장히 쓸쓸한데 킹슈맨 방송해서 그나마 좀 심심치 않게 보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지금 오늘 방송에서 많은 댓글들을 보내주셨어요. 크리스마스 복장 너무 예뻐요, MC 장원 의원. 이런 거 보내주셨고. 감사합니다. 네, 킹슈맨 허경영 갑자기 킹슈맨에서 왜 나와? 이런 얘기도 있었고. 산타 멋져요, 제작진 감사해요. 이런 이야기도 또 남겨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상 받으신 분들 하나같이 다 축하드립니다. 라는 이야기를 남겨주셨고. 저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방송만 하면서 조용히 보낼 것 같습니다. 네, 선물로는 여자친구 받고 싶으신 거군요.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바로 웃음이 지어지네요. 알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저는 가족과 이제 집에서 식사하는 뭐 간초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예. 제가 원래 1년에 한 2번 정도 성당을 가는 무늬만 신자인데 이번엔 또 성당을 방문하기는 좀 어려워서 집에서 그냥 경건하게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신국장은 크리스마스에 꼭 받고 싶은 선물 같은 거 있으십니까? 네, 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랑. 네. 출연료 인상이요. 네, 좋네요. 네. 자, 장원 산타님, 그럼 마무리해 주세요. 네. 자, 이 마지막 인사 특별히 산타 복장을 하고 있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분위기는 예년 같지 않겠지만 마음만은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여러분들께서 보내시길 마음 깊이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메리 크리스마스!